미연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투표 발의는 국회 가결이 있은 후 한 달 이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입니다. 제 토론 발제문이 34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행 국민투표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헌법 제72조의 그 원조가 되죠. 그것이 들어온 게 1954년 헌법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국민투표제 헌법에 들어왔던 것, 이걸 해석하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 주제 전체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54년에 들어온 국민투표제는 이렇게 좀 내용이 깁니다. 지금 현행 72조는 상당히 간단하죠. 대통령은 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954년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포함해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투표 발의는 국회 가결이 있은 후 한 달 이내에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그래놓고 마지막 3항에 가면 제1항의 국회 가결사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하고 비교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에는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 이건 현재 지금 현행 헌법에 있어서 그 외교 국방 통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없던 것이 현행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국가 안위. 그러면 기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내치에 관한 것. 국가 공동체 내에서 기본 질서를 통해서 국가가 당연히 책무를 통해서 담당해 줄 정적인 삶을 국가가 위태롭게 한다, 특히 입법부가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면 바로 기타에 해당해서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넣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국민투표에 맨 처음에 들어간 조항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그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 부위에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거 저 정족수 미달로 해서 뭐 부결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 그 안건 붙였던 그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현행 헌법상에는 이러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헌법에 있었는데 그냥 만연히 빼놨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쉽게, 그리고 지금 황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맨 처음에 들어갔던 국민투표는 플레비시트, 신임 투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정족수까지 넣었다 그러면. 그런데 그걸 없앴다고 하면 바로 그야말로 쉽게 부여할 수 있는 정책투표, 레퍼런덤으로 갖고자 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상의 국민투표는 뭘 대상으로 했냐면 국회의 행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회 행위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입법 독재를 바로 최초의 국민투표제는 그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가결을 했더라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 사망에 있는 것처럼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더라고.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비토할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최초의 국민투표제를 도입했던 그런 헌법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비록 여러 가지 조문을 개정이 돼서 왔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사를 굉장히 요건을 가볍게 하면서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더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당시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게을렀던 것이죠. 이 국민투표제가 죽어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10달이 돼서 이미 나왔는데 거듭만 시키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가 제대로 걸음마를 이제 시키고 또 말을 배우게 하고 해서 이 국민투표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투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신중하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라는 법이 없고 사실 그렇게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민투표제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문의 그 전개를 크게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투표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 검수완박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많이 논의되는 것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그러면 국민투표법에 의해야 되는데 헌재에서 그 제외 선거인 명부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 기간에 입법이 안 돼서 그게 위헌이 돼서 실효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투표를 못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 해외에서는 그러면 국민투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의 성격에 대해서는 황도수 교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 크게 보태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헌법 제72조에 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없느냐? 국민에게도 사실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기본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래서 행사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대통령을 헌법 제72조에 넣어놨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일정 이상의 숫자의 국민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것을 부의하고 말고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 제72조다. 헌법 제72조는 그렇게 해석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일정한 그 숫자 이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재량 없이 그냥 국민투표에 회부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혼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전 개인적으로 국민 발한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걸 약간 부정적입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비토권입니다. 거부권입니다. 아주 말을 했습니다. 몽테스키에가 총회는 행동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죠. 전체로서의 집단은 어떤 안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고, 적어도 아주 검증된 소수의 리더들이 그래도 전체 이익을 생각해서 내놓은 안건, 정제된 안건,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전체 의사로 추정을 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적인 의사인 것이고 현실적인 의사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늘 현실적인 의사와 추정적 의사를 달리 보아서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적 의사가 현실적 의사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 공동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정적 의사가 현실적 의사하고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적 의사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한 권력보다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몽테스키가 얘기했던 총회는 중단을 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행동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일정한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이 국회가 통과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현실적 의사하고 맞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검수완박 법률이 과연 국민투표의 대상인가? 저는 이제 검수완박 법률은 적어도 국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 본질적인 기능인 범죄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는 그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 수단을 사실은 검수완박을 통해서 와해시켜 버린 것이죠. 지난 70년간 형사사법체계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허물어뜨렸는데 그런 그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관행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 제12조, 16조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관한 그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그것은 위헌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수사의 개시는 검사에게 뭐 독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8조에 보면 헌법 제28조는 형사 보상에 관한 규정이긴 하지만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어 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런데 불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기소의 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를 한다든지 혐의가 없다든지 또 죄는 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정당방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다투어져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기소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기소 처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준사법권인 검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에도 불기소 처분권이 나와 있고 불기소 처분권이 당연히 기소의 동전의 양면처럼 검사에게 있다고 하면 과연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서류만 보고 판단할 것이냐. 그건 아는 것이죠. 불기소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사를 주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의 권한을 검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헌법 정신에 그게 있는지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만은 헌법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종결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로부터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완전히 그 사건으로부터 절연시켜 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 행위면서 이것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갖고 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뭐 젊어서 변호사할 때 범죄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뭐 고소하는데 변호인 선임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고소할 때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고소장 써드릴 테니까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는 고소장도 변호인이 있어야만 사실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미 지난 1년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다가 무슨 이 고소를 하려 그러면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증거까지 다 수집해오고 법리까지 정리해 오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돈 없으면 그냥 범죄 피해 당하고 그대로 그냥 억울하게 그냥 피해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국가가
그 사적 소출을 금지하고 사적 보복을 금지할 때에는 그것을 내가 정당하게 해주겠다라는 대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검수완박 법률 자체는 바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국가의 안위는 따지고 보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안위와 같은 겁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신이, 그 인생이 그냥 하나의 전쟁에 휘말린 전쟁 피해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법률 체제는 당연히 국민투표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보완 입법이 돼야 되느냐? 보완 입법이 되어야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회복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낸 것이 그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인데요. 그때 이제 그 제외 선거인들의 투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여기서 말하는 제외 선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외 선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 선거인 중에서도 국내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투표법에도 지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헌재가 문제 삼았던 것은 국내 주민등록도 없고 국내 거소 신고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냥 외국이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 된 사람들에게 국민투표권 주지 않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라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당시도 이미 헌법재판관 3명이 아주 중요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세 분이 6대3으로 이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는데, 이 세 분이 어떤 의견을 냈냐 하면, 외국에 사는 재외 거주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외교 국방과 외교 문제가 달렸을 때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그 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지함도 떨어지고 밀접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진지성과 밀접성에서 이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나왔습니다. 자, 이것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것이죠. 그 제외 외국인하고 제외 외국인이 검수완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범죄는 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지고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되고 재판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건 또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치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하나 이건 합헌이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 불합치 맞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합헌이다. 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원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 관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제외 선거인 같은 경우에 미리 만들 수가 있죠. 명부를. 그래서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일 30일 전까지 제외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그 재보궐선거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선거 사무가 그거는 불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 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투표는 어떤 것이냐? 국민투표 재보궐선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투표 언제 그 날짜 정해놓고 생기는 게 국민투표 아닙니다. 이거 수시로 생기는 건 마찬가지고요. 국민투표는 투표일 전 18일 이상만 대통령이 공고하면 돼 있습니다. 대독돼 있습니다. 자, 18일 동안 공고하고 그 안에 제외 선거인 명부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이 국민투표법 이 공고에 관한 규정 이거는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헌재 결정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아주 경솔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헌재 결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것처럼 만약 지금 와서 다시 이 문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특히 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거 제외 선거인들까지 그 투표권 행사하도록 해줘야 뭐 투표가 가능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완전히 또 헌재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번에 그 선관위 공식 입장도 아니고 어느 뭐 그 사무국에 있는 사람이 뭐 얘기를 한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 해석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상에 보면 투표 사무의 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선관위가 일찌감치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제가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그 교수 모임에서 전에 국회의원 그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계속 법을 어긴 것에 관해서 저희가 그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걸 안 해서 그 선관위에다 질의했더니 선관위에서 그 자기들은 그 해석기관이다. 그거는 헌재는 물어봐라.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들이 그 해석하는 기관으로 뭐 사전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선관위 주장대로 하위 법령인 국민투표법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투표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실은 이때는 하위법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더구나 불법을 방기함으로써 생긴 불법이 적법한 헌법상의 권한을 막는다라고 하는 아주 해괴한 그런 논리적인 그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국민투표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법이 지금 작동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 개정할 때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그건 아닌 것이죠. 군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쟁이 없어도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지금 상태에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헌정 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석 자체가 여러 가지 법 논리 체계나 헌법 정신에 비춰보아서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래서 6월 1일 날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것은 오직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그 제가 뒤에 그 사례 말씀 많이 해놨습니다만 뭐 스위스, 뭐 이태리, 뭐 덴마크 이런 데 보면 다 이 의회에 입법을 상대로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지 그러면 그걸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국민투표에서 이거 그러면 통과됐다, 찬성했다, 검수완박 법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를 찬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묻는 물음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954년에 맨 처음 들어왔던 국민투표제, 거기 보면 바로 국민투표에 찬성 그게 되면 국회에서 가결된 안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게 빠졌지만 그게 원래 국민투표의 정신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개헌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권력기관을 임시로 형성을 해서 그 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어느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만 실효가 되고 또 법률을 개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상.